안녕하세요. 부자아빠 부동산 연구소 대표 양철석입니다. 오늘 제 170강 강의는요. 이 공공재개발에 관련된 내용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공공재개발이 어떤 것인지를 실질적으로 대략 이런 것이겠지 하지만은요. 그것을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상당 부분 다른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알고 투자하는 것과 모르고 투자하는 것은 천양지차입니다. 공공재개발과 일반 재개발은 어떻게 다른가?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은 또 어떻게 다른가? 공공재개발 안에서도 2020년 9월 21일 발표한 공공재개발과 2021년 이사 대책에 나온 공공재개발은 또 다르다. 거기다가 이 공공재개발 안에서도 많은 서로 다른 양상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알고 투자를 하셔야 나중에 낭패를 당하는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심층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요. 오늘 공공재개발에 관련된 정비 유형을 비교 분석하는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강의 시작합니다. 네, 오늘 강의 드리는 173강 주제는 공공재개발과 이 다른 정비사업 유형을 비교 분석하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미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공공재개발과 다른 정비사업 유형 비교, 물론 공공재개발과 다른 정비사업 유형을 비교 분석하는 것도 있지만은요. 여기에 가로주택 정비사업, 새로 이제 서울시장에 당선되신 오세훈 서울시장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재건축과 재개발, 그리고 뭐예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세권 개발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아직도 아파트에 만약에 그 매수의 기회를 놓쳐서 아쉬워하고 정말 나는 이제 영영 구제불능인가 이런 실망감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아직도 반값으로 내 집 마련이 되는 아파트를 반값으로 아파트를 어떻게 해요? 마련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이 공공재개발, 재개발,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사업 역세권 개발 투자를 아셔야 되는 이유다. 그러면 이 세미나 언제 하느냐? 매주 수요일입니다. 어디서? 오후 2시에 어디서? 전철 9호선 신논현역 3번 출구 200m 지점 거평타운 2층에서 시작한다. 02-2638-3956번 예약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2638-3956번 되겠습니다. 끝난 다음에 개별 상담을 진행해 드리게 됩니다. 장소는 마찬가지로 저희 세미나실 바로 옆에 저희 그 연구소가 있거든요. 여기서 개별 상담. 이곳에는 경매, 상가,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업무 지역인 빌딩, 토지, 그리고 세금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현재 포진하고 있습니다. 즉시라도 어떠한 부동산 관련 상담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공공재개발에 일반 재개발을 비교를 하고자 하는데요. 이 공공재개발 사업을 할 때 공적 지원에 대한 기대 효과가 과연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죠. 규제 완화를 통해서 실제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이 120%까지 완화를 해준다. 한마디로 같은 땅이 있어도요. 그 안에 건물 평수를 연면적을 얼마나 더 늘려주느냐에 따라서 사업성이 좌지우지되죠. 사업성을 보장해준다. 즉 분양가 상한제 같은 거 적용을 배제시켜주고 미분양 비주거시설 매입을 지원을 해주고 조합원 분담금을 확정적으로 보장을 해준다고 하면은 당연히 사업성이 개선이 될 겁니다. 또 사업비, 금융이 되겠는데 사업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어떻게? 사업비 총액의
총액의 사업비 총액의 50%를 이제 그 저리로 융자를 해주거나 아니면 이주비의 70%를 또 융자를 해줍니다. 기반 시설 및 생활 SOC 조성 비용을 국비로 지원을 해주죠. 요거 보통 일반적으로 국비로 지원하지 않죠. 재개발 조합 측에 전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건 국비로 지원을 해주겠다. 특히 중요한 것이 있죠. 특히 바로 신속한 인허가입니다. 이 신속한 인허가가 이 정비 계획은 수권 소유라든가 수권 소유 사업 계획은 별도의 뭐예요? 통합 심의를 통해서 사업 관련 심의 절차를 간소화시켜 주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되면요, 사업성 보장은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그 여러 가지의 혜택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기간이 절반으로 단축이 되죠. 절반으로 보통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매우 큰 혜택이 바로 신속한 인허가다. 이렇게 될 때 그렇다면 이런 공공재개발의 혜택이 그럼 마냥 좋은 것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 재개발과 공공재개발을 한번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반 재개발 그리고 공공재개발이 있다고 하면은 일반 재개발 같은 경우는 요거는 뭐예요? 자료가 국토교통부 자료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공공재개발에 중점을 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한 도시규제와 분양 가격 제한으로 사업성이 부족. 실제로 재개발에 대해서 약 10년 동안 재개발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규제가 강화가 되어 왔죠. 그래서 재개발이 사실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규제 속에서 이 분양 가격이 또 제한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여러 가지의 제한의 틀 속에 있다 보니까 사업성이 부족해서 10년, 20년씩 멈춰서 버린 사업장이 많았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전농 9구역 같은 경우이고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있는 것보다는 강한 도시 규제와 분양 가격 제한으로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냥 멈춰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용적률 완화 및 분양 가격 상한제 적용 뭐예요? 제외로 사업성이 확보될 수밖에 없죠. 자, 일반 분양분을 5억 원에 하느냐 8억 원에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100채 200채 쌓여지게 되면은 정말 몇백억 내지는 몇백억 이상의 그 사업성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바로 재개발 조합에 활력이 돌 수밖에는 없습니다. 일반 재개발은 불투명하고 비전문적 사업 관리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한다. 이것은 조금 지나치긴 합니다. 사실 사업성이 있다고 하면은 전문가 정비업체가 어떤 것입니까? 정비업체의 지원을 받아서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고 시공사 또한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메이저 건설사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비전문적 사업 관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그 실질적인 것 측면에서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투명하고 전문적인 그런 반면에 공공재개발은 투명하고 전문적인 사업 관리로 주민 간 갈등을 중재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갈등을 어떻게 해요? 중재를 하게 된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 일반 재개발 같은 경우는 실제로 비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이 부분들인데 다만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수익적 측면에서 볼 때는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는 여지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공공재개발을 하면 이 갈등이 없어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공재개발이라 해서 갈등이 없어지진 않죠. 왜냐하면 공공을 놓게 되면 실질적으로 건설사 같은 경우는 여기는 브랜드 가치가 상당 부분 있는데 여기 브랜드 가치도 없고 또 임대 아파트가 주민들이 일반 재개발을 진행했을 때는 이 임대 아파트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별도의 동을 구성해서 그쪽에다가 임대 아파트를 보통 배치를 하게 되는데 여기는 섞이게 되잖아요. 공공재개발에 섞이게 되면은 그 일반인들이 거주하는 그 안에 임대 아파트 입주민들이 있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격 자체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수서동에 있는 대시양포레죠. 자, 대시양포레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여기 그 아파트 단지 안에 동 안에 불특정하게 임대 아파트들이 포진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 주변 아파트 시세에 비해서 상당 부분 저렴한 것을 우리가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만큼 많은 분들은요, 여기에는 지금 표시되지 않지만은 일반 재개발과 공공 재개발에 있어서의 그런 그 차이들이 상당 부분 있다. 특히 상인에 대한, 즉 임차인들이 이제 보통 그 상가에 있는 임차인들이나 또 세입자에 대한 이주 대책 부족으로 이주가 부진하고 또 거기에 따른 갈등들이 이제 내재돼 있죠. 그런 반면에 공공재개발은 임시상가를 지원하거나 이주비 융자 등으로 해서 원활한 이주를 이제 유도해서 한마디로 사업을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준다, 이런 말인데요. 이것은 이제 국토교통부의 자료는 공공재개발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실질적인 장점과 단점을 놓고 보면은 여기 공공재개발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전장에서 보셨죠? 신속한 인허가입니다. 신속한 인허가. 이 신속한 인허가를 통해서 사업 기간을 단축해 주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크다.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시켜 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성이 좋아지는데, 일반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그 이외의 장점들은 전부 일반 재개발이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거기에 따른 우려를 가질 수 없고, 다만 그 해당 구역에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해당 구역의 개인 사정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우리는 공공재개발이 좋겠다. 아니면 우리는 그런 거 다 싫어. 우리는 충분히 자력적으로 할 수 있고, 여기 입지라면은 일반 분양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 재개발을 갈 거야. 이것은 구역의 개인적 입지 여건과 사정에 따라서 상당 부분 다르다는 점. 이렇기 때문에 꼭 공공재개발이 좋다, 이건 절대 아니라는 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공공재개발과 그리고 3038 재개발, 즉 2020년 5월 6일 대책에 근거해서 9월 21일 발표한 이 공공재개발과 우리가 변창흠표 공공재개발이라고 하죠. 여기에 이사 대책에 의한 공공재개발 어떻게 다른가? 사업 방식에 있어서는 여기는 관리처분 방식에 있어서 사업 기간 동안 토지주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대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리처분 방식에 의해서 보면은 관리처분 총회를 통해 토지주가 소유권을 그대로 보유해요. 그래서 전부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데, 여기는 토지 납입 방식이에요. 사업 기간 동안 이 토지의 소유권이 어디로 가요? 공공으로 가버리죠. 즉 LH나 SH로 넘어가 버리게 되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반환이 되는 방식입니다. 토지 납입 방식이에요. 토지 납입 방식. 이게 내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고, 사업 시행자는 공공이 단독 또는 공공조합이 어떻게 해요?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반면에 이사 대책에 의한 것은 공공 단독만이, 이건 뭐예요? 조합이 어떻게 돼요? 조합이 필요 없어요. 조합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부 내 땅 전부 소유권까지 전부 공공 재개발, 바로 LH나 SH로 소유권까지도 넘겨주고 모든 것을 일임해버리는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공공기여분이 있죠. 공공기여분이 조합원 분양분 제외 50%는 공공임대나 공공지원임대, 지분형 주택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하고 일반 분양분이 100세대가 나왔다면 그중에 50%는 공공임대, 공공지원임대나 지분형 주택, 바로 이런 것들은 아까 좀 전에 보셨듯이 이 일반 재개발과 공공 재개발에 대한 차이를 분석할 때 나오지도 않던 것들이죠. 실제로 임대 아파트의 비율이 상당 부분 높아지게 됩니다. 기존 세대 1.3배 이상 건축하면서 전체의 20% 내지 30%는 공공자가나 임대로 이제 된다.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아요. 따져보면은. 그다음에 사업성을 어떻게 해요? 사업성을 보장하게 되는데, 이 사업성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확정 분담금이 돼요. 관리처분에서 관리처분 총회를 통해서 분담금이 이제 정해지게 되는데, 여기서 확정 분담금, 자 25평형, 32평형 아파트 조합원 분양가는
3억, 4억이다. 아니면은 5억 5천이다. 이렇게 딱 정해져 버려서 관리처분이 확정 분담금이 정해지고 여기는 확정 수익률이 정해지는 겁니다. 확정 수익률로 가지고 따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토지 선납 시에 토지 선납은 뭐예요? 토지권 소유권을 어떻게 해요? 공공기관으로 이제 소유권을 이전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확정 수익률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용적률을 이제 대신 공공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사업기간 단축과 용적률 이제 그 인센티브죠. 그러면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가 되는데 그럼 120%면 어느 정도냐? 서울의 경우입니다. 서울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2종 일반 주거, 2종 일반 주거인 경우는 200%인데 이것이 국토의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의하면 250%까지 되죠. 여기에 120%면은 300%까지 가능하다. 300%까지. 그리고 3종일 때는 360% 용적률이니까 상대적으로 상당 부분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서 사업성이 개선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 차이에서 가장 큰 차이는요. 이 확정 수익률이나 확정 분담금이냐 요 차이고요. 두 번째는 토지 납입 방식에서 여기는 저희 전체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느냐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고 일반 재개발 방식과 같이 토지주가 소유권을 그대로 보유하느냐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의 차이는 무엇인가?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의 차이, 공공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는 공공재개발은 최대 360%까지, 공공재건축은 최대 500%까지 사전 타당성 조사 생략을 하고 구역 지정은 6개월 내로 하겠다. 6개월 내로. 야, 여기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생략해 버립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가 왜 지금은 재개발 기본 계획이 입안이 되고 있나요? 기본 계획 자체가 이제 안 하고 있죠. 이 기본 계획 자체가 새롭게 입안해서 정하지를 않기 때문에 사전 타당성 조사, 사전 타당성 조사는 뭐예요? 동의율 찬성 50% 이상, 반대 25% 미만, 25% 미만일 때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재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 여기는 수권소유 심의기간을 단축해주겠다. 수권소유 심의기간을 단축해주겠다. 자, 또 하나 다른 조합원 물량을 제외하고 50%는 어떻게 해야 돼요? 50%는 공적임대나 공공임대로 해야 되는데 기부 체납에서 여기는 증가 용적률의 50에서 70%는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으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너무 커요. 사실은 증가 용적률이 어떻게 돼요? 여기 같은 경우는 500%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50%가 아니고 70%까지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으로 전환을 해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니까 공공재건축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음마 아파트라든가 잠실 5단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신청했다가 전부 철회해버리는 이런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의 장점이 무엇인가?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의 장점을 살펴보게 되면 종상향을 통해서 최고 50층까지 건설할 수 있고 용적률은 500%까지 쓸 수 있어서 사업성이 좋지 않은 지역의 도시정비 사업이 원활해질 것이다. 그리고 조합 설립이 필요 없고 조합 설립 구역의 경우 주민동의에서 50%면 바로 사전 타당성 조사니까요. 충족되기 때문에 빠른 사업이 가능하겠죠. 50%면 되니까. 시공사 선정 등의 절차도 생략할 수 있어 사업 기간이 단축된다. 그래서 다만 낙후도가 높거나 낙후도는 노후도가 굉장히 높은데 사업성이 적어서 도시정비 사업이 지지부진한 구역에서는 바로 공공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유리한 그런 곳이고 그러면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의 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에서 주도하는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이 장점이 많은 것 같지만 정작 재건축 대상 지역에서는 환영하지 않아요. 반대를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일반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통해서 수익의 50%까지를 세금으로 환수해서 그렇게 해도 사업이 지지부진했는데 공공재건축은 무려 몇 %예요?
90%를 환수해요.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따른 많은 문제점들. 모든 이익을 누가 가져가요? 실제로 고문 제주가 부리고 돈은 누가 챙겨요? 이렇게 되는 거가 되다 보니까 재건축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이제 노출시키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재건축의 경우 일반 재건축의 기부 체납은 자 공원 조성, 유치원 설립 등으로 이렇게 되면 뭐예요? 입주민에게 이득이 되잖아요. 이득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공공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경우에는 초과 물량의 50% 이상을 무엇으로 임대 아파트 형태로 기부 체납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기부 체납은 기부 체납이라도 임대 아파트 물량을 더 늘려서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은 공원 조성이나 유치원 설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 편의를 제공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은지 어느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공원 조성이나 유치원 설립 등을 통해서 주거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훨씬 좋죠. 생활의 편의성이 증대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격에는 어떤 영향이 있어요? 당연히 좋죠. 그런데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의 경우에는 초과 물량의 50%를 임대 아파트로 해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기에 따른 인기가 점점 내용을 알고 보니까 이건 아니구나 라면서 인기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그런 건데요. 자, 여기서 살펴보면 그럼 결론입니다.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 그리고 일반 재개발이나 일반 재건축은 어디에 해야 되는가? 공공재개발이나 일반 재개발이나 일반 재건축 같은 경우는요. 교통 환경이 좋고 전철 역세권 주변이나 또 주변의 아파트 값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는 곳 있죠. 그렇게 된 지역들은 일반 재개발이나 일반 재건축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더 사업 기간이 길어질지라도 실제로 그렇게 되어야 나중에 완공이 됐을 때 재건축 재개발이 끝났을 때 아파트 가격이 형성되는 것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 같은 경우는요. 교통 여건에 주변의 교통 환경이 조금 불편하거나 예를 들면 전철역이 멀다든가 버스 정류장이 좀 상대적으로 멀고 구릉지에 위치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입지적 여건들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또한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대체적으로 낮은 지역들이 있죠. 그래서 사업성이 잘 되지 않는 곳들, 아파트의 주변의 아파트 값이 또 낮다는 이야기는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들, 입지 분석을 통해서 봤을 때 그 낮은 이유가 다 있거든요. 이런 지역의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든 재개발이 되든 완공이 되어도요. 결국 그 주변의 아파트 값에 연동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놓고 보면은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 같은 경우는요. 상대적으로 입지 여건이 떨어지면서 또 주변의 아파트 시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할 때 조금 더 유리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교통 여건 좋고 또 주변의 아파트값 가장 비싼 이런 비싼 지역 마용성 한강 주변 그리고 강남 이런 지역들 같은 데는 바로 일반 재개발이나 또 일반 재건축 방식을 통해서도 충분히 사업성 개선이 되고 또 완공이 됐을 때 높은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네, 공공재개발이 어떤 것인가 그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